오늘 만나보실 모델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SUV죠. GLS 클래스인데요. 이 위로 이제 마이바흐까지 최근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심을 잡는 가솔린 모델로서 어떤 매력들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상급 SUV GLS 클래스입니다. 웅장한 차체가 시선을 끌죠. 캐릭터 라인으로 직선을 강조한 후드 덕분에 나름대로 강한 느낌도 보여주죠. 멀티빔 LED 구성이라 야간 주행이 편합니다. 그릴은 4개의 가로 장식으로 멋을 내 차체를 더 크게 보이게 해주고요. 중앙부에는 삼각별 엠블럼을 크게 자리 잡게 했습니다. 범퍼 하단은 제법 스포티하게 꾸며져 있는데 나름대로 역동성을 보여주죠. 크기가 잘 가늠되지 않으실 텐데요. 번호판 사이즈와 함께 보시면 GLS가 얼마나 웅장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와이퍼에도 신경을 썼는데 주행 속도 및 온도까지 감안해 워셔액을 분사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매직 비전 컨트롤이라 부르죠. 측면에서도 볼륨감이 강조되는데 앞뒤의 균형감이 매우 좋습니다. 휠은 23인치이며 타이어는 피렐리가 제공한 SUV 전용 P0를 사용하죠. 전륜에 285, 후륜에 325mm급을 쓰고 있고요. 커다란 휠과 타이어를 갖췄지만 워낙 큰 차체다 보니까 휠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후면 디자인이 좋은데요. 루프에서 떨어지는 라인에서 테일램프에 이르기까지 매우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도 램프 디테일에는 신경을 썼고요. 범퍼 하단 머플러 부분에 장식을 넣어 나름대로 고급화를 추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잠시 GLS의 웅장한 모습들을 볼까요? 실내는 조금 클래식해 보이는데 나름대로 세련미를 감안해 현시대 SUV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량의 등급에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도어 패널도 고급스럽게 꾸몄는데 각종 버튼의 조작감에도 신경을 쓴 모습이었죠. 부메스터 스피커도 보이죠? 운전석에 앉으면 가로형으로 무늬를 넣은 송풍구가 눈에 띕니다. 2개의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해내죠. 계기판은 12.3인치 크기로 운전자 취향에 맞춰 계기판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모델에 쓰이는 디자인이라 그렇게 새로워 보이지는 않고요. 우측 디스플레이는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것인데 새로운 MBUX 덕분에 사용이 편하죠. 부가 기능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오프로드 주행 때 사용할 수 있는 투명 보닛 기능이 있는데 이는 랜드로버의 것을 벤치마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벤츠는 실내 공기질에도 신경 쓰는 편인데요. 에너자이징 에어 컨트롤 기능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대응해주죠. 멀티 컨투어 시트는 꽤 편합니다. 시트의 자유로운 설정은 물론 핫스톤 마사지 기능도 매우 쓸만한데요. 등받이와 사이드 볼스터에 에어 챔버를 넣어 쿠션감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히팅과 통풍도 물론 당연히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가죽과 우드의 조합인데 질감이 좋습니다. 조작감도 무난했고요. 다만 터치형 버튼의 조작성이 과거의 버튼형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죠. 이 밖에 부가 기능으로 HUD와 무선 충전 데크 등이 있는데 충전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냉온장 기능의 컵홀더는 좋은 구성이죠. 벤츠의 자랑인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전하고요. 뒷좌석은 넓습니다. 시트도 편안해서 장거리 주행에도 문제가 없죠. 전용 디스플레이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할 수도 있고요. 시트백 조절은 물론 다양한 기능을 전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통풍과 히팅 기능도 지원해주고요. 중앙부 시트를 접어 암레스트로 활용하면 더 편안한 좌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도 무선 충전 데크를 넣었어요. 별도의 수납함도 있고요. 나름대로 실용성을 감안한 모습이죠. 공조장치 조절 기능과 USB 포트 및 HDMI 포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열도 있는데 공간이 넉넉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실용적인 공간이에요. 큰 차체를 가졌기에 이런 공간 구성이 가능한 것이죠. 전동으로 조작되는 것은 물론 3열 전용 컵홀더와 USB 포트, 열선 기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볼까요? 이제 정숙성을 보겠습니다. 운전석 승객을 기준으로 약 37.7dB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배기량 엔진치고는 꽤 조용한 편이죠. 2열 소음은 이보다 약간 높은 38.4dB이었고요.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할 때의 소음은 58.4dB. 그래도 325mm급 여름용 타이어를 쓴 차로는 매우 정숙한 모습이었죠. 앞뒤 모두 차음 유리를 쓰고 있으며 두께는 모두 동일한 약 5.1mm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주행 연비도 무난했는데요. 시내에서는 리터당 5에서 6km 정도를 갈 수 있었지만 시속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할 때는 리터당 10에서 10.5km를 전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대부분 10.3km 정도를 1리터로 갈 수 있었고요. 참고로 이 엔진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저속 환경에서 약간의 이점을 발휘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고급화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수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능성을 비롯해서 특히 다양한 안전성, 벤츠의 최고급 모델답게 여러 가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속주행 능력을 보도록 하죠. 자, 현재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스포트로 주행을 안 해서 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말이 많은 일부 몇몇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는 모든 차들이 다 최고 출력을 내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GLS 580에 탑재된 엔진은 4리터 배기량 8기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PS 기준 517마력, 최대 토크는 730Nm, 우리 기준으로 74.5kgm/m 정도 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순수 모터의 출력은 16kW, 우리 기준 약 22마력 정도인데요. 그 덕분에 저속 구간에서의 효율성이 매우 좋은 편이죠. 회생 제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배터리 잔량에 따라 약간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들을 보면 557마력으로 표기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건 공식 홈페이지 정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557마력 성능을 내는 것은 GLS 600급이죠. 홈페이지 정보에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확실히 힘에 대해서 넉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그렇게 큰 배기량 엔진이 필요해? 근데 경험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대배기량 엔진을 경험하고 나면 이 대배기량 엔진이 보여주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자, 일단 기통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4기통에서 6기통으로 가면은 또 정말 이 황홀한 그 업그레이드의 흔적을 느낄 수 있고 6기통에서 8기통으로 갔을 때도 당연히
다가오는 이 체감적으로 전해지는 고급화에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출력을 가졌을 때 내가 꼭 빠르게 달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처럼 저속 구간을 달리는 환경에서도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정말 스트레스 없이 쭉 하고 밀려 나갑니다. 제원상 최고 속도인 시속 250km 영역까지 제가 달려봤는데 직진성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차체가 크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저항감이 있거든요. 그 바람에 의한 약간의 그 흔들림이 있는데 그 아쉬움을 무게로 어느 정도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 있는 다른 체급의 차들, 살짝 작은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프론트 쪽이 좀 이렇게 움직임을 느끼게 하네요. 뭐 불안한 정도는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GLS 클래스 핸들링 성능을 보도록 하죠. 지금은 컴포트 모드예요. 가속을 시도했을 때 이 프론트 쪽이 들리는 스쿼드 현상을 약간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컴포트 모드, 쉽게 말해서 서스펜션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놓은 상태니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대로 에어 서스펜션이 상황에 맞는 제어를 잘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와, 코너를 들어갈 때 확실히 무게감은 있는데 이 측면으로 버텨주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가 보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ESP의 개입이 살짝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ESP를 풀었습니다. 자, 립토프 해볼까요? 리프트오프가 가속 페달을 발을 뗐을 때 하중이 갑자기 앞으로 빠지게 되죠. 지금처럼 부드럽게 설정되어 있는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많은 차들은 하중 이동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근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자마자 하중 이동이 생겼고 ESP를 꺼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개입을 하면서 먼저 차가 갈 수 있는 궤도를 설정해 줍니다. 그 이후에 부드럽게 ESP를 풀면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세팅한 차는 사실 처음 봤네요. 저는 ESP를 껐기 때문에 당연히 리어 쪽이 흐르던 어떤 그 불필요한, 때로는 불안한 이런 모션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야, 확실히 이 돈값이라는 거, 우리가 돈을 지출했을 때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뭐 내가 뭐 110 이상 안 달리는데 뭐 필요 없다. 근데 내가 비싼 돈을 지불했을 때는 쓰던 안 쓰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많은 것들에는 안전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뭐 이 차는 불안하지만 내가 안 쓰니까 괜찮아 라는 것은 뭐 좀 비정상적인 소비자들이거든요. 어쨌든 벤츠 대단하네요. 지금 립토프에서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다이나믹한 주행 차원으로 본다면 차가 내가 달리기 위해서 장치를 해제했음에도 잡는다는 그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GLS 클래스를 누군가 빠른 달리기를 위해서 선택하진 않을 거거든요. 차이는 있어요. BMW X7의 경우는 이 장치들을 다 풀었을 때는 운전자에게 통제권을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좀 달려볼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스티어링을 뭐 좀 의도적으로 코너를 확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는 리어 축이 어느 정도는 이 요를 만들어서, 이게 오버스티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이제 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코너 진입을 좀 더 빠르게 해주거든요. 근데 벤츠는 보수적인 성향이긴 한데 이 차의 컨셉을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이 BMW, 벤츠는 소비자층도 다르지만 이 각각의 소비자층에 맞는 그런 셋업들을 잘 해놔서 이거 확실히 재밌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야, 대신 운전은 재미가 없습니다. 자, 스티어 특성은, 자, 물리적으로 한 개 가져갔을 때 약한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해요. 매우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아서 쭉 전개를 하더라도 그 약한 언더스티어 라인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설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ESP가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운전 자체가 그렇게 재미난 편은 아니네요. 잠깐 스포츠 모드로 바꿔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더 허용을 해주면 좋겠는데, 역시 스티어링 휠을 가져갔을 때 약간은 이 개입 시점을 늦춰주긴 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성향 어디 안 가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벤츠 GLS 클래스 발진 가속 성능을 볼까요? 공식 기록은 4.9초입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에도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5.5초 정도를 보여주었고 계속적으로 5.5초 정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휠이 지금 23인치가 들어가죠. 옵션으로 가장 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보다 작은 휠이 들어갔을 때 22인치 뭐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성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요즘 트렌드로 보면 대부분 큰 사이즈의 휠을 끼워도 제 성능이 나오는데, 역시 벤츠는 이런 부분에 좀 인색해요. 아쉽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차를 이렇게 뭐 발진 가속 때문에 타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점이겠네요. 이번에는 저속 환경을 보겠습니다. KCT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부드럽게 정지했습니다. 엔진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동을 느낄 수가 없네요. 시동이 걸려 있다는 건 소리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서 페달, 시트로 올라오는 진동이 아예 없다고 봐도 좋을 수준이거든요. 확실히 MVH에 대한 대책은 잘했네요. 심지어 스포츠 모드였는데. 자, 다시 컴포트 모드로 바꿨고요. 짧게 오토 스탑 작동을 보도록 하죠. 자,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시동이 꺼졌고요. 가속 페달에서 시동이 걸릴 때는 살짝의 진동감은 있네요. 이제 정말 완전히 이상적인 세팅이 되면 시동이 걸릴 때도 그 특유의 그 진동감을 만들지 않는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나쁘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한 보통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간단히 에이다스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두 개의 노면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여기선 잘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만 이제 중간 부분 지금 보셨겠지만 여기서는 좀 이탈이 있네요.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아우디 Q7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BMW M3도 여기서는 잘 통과를 하는데, 네, 의외로 운전자에게 이제 스티어링을 잡으라는 개입 요청을 준 이후에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노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과는 하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차선을 밟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같은 환경에서 시험했을 때 타 모델 대비 적극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맞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저속 환경에서 에이다스 나머지 성능을 보도록 하죠. 정확히는 스티어링 이 어시스트 기능,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인데, 돌기는 돌았습니다. 근데 돌긴 도는데 안 되네요. 네, 아쉽게도 이 코스는 통과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참고로 EQE SUV는 통과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최고급 차니까 모든 걸 다 잘한다. 아까처럼 뭐 ESP가 정말 이 차의 컨셉에 맞춰서 잘 작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에이다스의 경우는 차마다 세팅이 다 다릅니다. 뭐 무조건 벤츠가 좋아, BMW가 좋아, 뭐 제네시스가 좋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차마다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시험했을 때 그래야 편차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하이패스 구간입니다. 대부분 유럽차들은 이와 같은 구간에 통과하기 이전에 이미 시스템에 개입을 멈추고 운전자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요. 들어가기 전부터 스티어링 보정이 좀 많은데 어쨌든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꺼졌네요. 그리고 다시 켜지고 꺼지고 계속 통제권을 가져가라. 근데 나머지 이 부분은 아쉽게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요 수준으로 놓고 보면 현재 이제 벤츠의 정말 이제 최신 모델들이 정말 좋은 수준이다
혹은 그 이상, 그걸로 봤을 때 지금은 뭐 한 보통 정도 수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승차감을 볼 텐데요. 시속 50km 정도에서 확인을 해보죠. 상하로 움직이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뭐라는 모습? 연속된 유철로에서도 승차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차가 좀 길다 보니까 하위 모델 대비 이 차체의 떨림 자체는 좀 있는 편이네요. 이건 요 승차감은 보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0km 정도로 과속 방지 턱을 넘어보죠. 이게 타이어가 지금 크다는 것도 지금 현재 모델에겐 불리한데, 프론트 쪽이 접근했을 때는 평이합니다. 근데 떨어지는 순간에 뭔가 제어를 해주는 느낌이 나고, 거기서 승차감을 올려주네요. 자, 퉁퉁퉁퉁퉁퉁 치는 환경이에요. 여기서는 진동 주파수 자체가 이렇게 좀 날카롭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역시 휠 값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뭐 쉽게 말해서 23인치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넓은 타이어, 그리고 중량급의 차를 버티기 위해서 타이어의 사이드 월도 어느 정도 강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자체는 지금 뭔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인치 휠과 타이어의 특성에 의해서 승차감 쪽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인 차들과 비교할 그런 승차감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것보다 인치수가 낮은 이 GLS를 탄다면 더 나은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겠죠. 뭐 지금 상태로 보면 21인치만 해도 뭐 승차감에서는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고속 주행 중에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을 보도록 하죠. 시속 100km 정도고요. 진행합니다. 컴포트 모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차체가 움직이는 양 자체는 많은 편입니다. 다만 ESC가 개입을 하는데 나름대로 부드럽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큰 불안감 자체는 아니거든요. 다만 시스템이 개입하고 놓는 그 시간이 조금은 길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슬라럼. 보수적인 세팅이긴 한데 그래도 자, 말단 환경 잘 버텨주고 지금 90km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km를 살짝 넘어선 상태고요. 근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세게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약간 언더라인을 유지하는데 이거 자체가 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이 하위 모델, 예를 들어 GLE 클래스, BMW X5, Q7 이들과 비하면 확실히 큰 차체를 갖고 있는 만큼 조금 둔한 성향을 보여주긴 하네요. 자, 이번에는 경사로에서 정지를 했다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정지했고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오토홀드가 걸려 있어서 차가 밀리지 않네요. 자, 그럼 미세 컨트롤로 갈 수 있나 봐보죠. 가속 페달을 놓지 않는다면 미세 컨트롤이 되지만 가속 페달에서 이 발을 좀 많이 떼는 순간 뒤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건 뭐 단점은 아니고 특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조금 아쉬운 거, 그래도 큰 사이즈의 타이어를 채용하고 있죠. 피렐리의 피제로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근데도 제동거리 자체는 그렇게 짧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38m대. 물론 이것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갔다는 그 지속성 측면에서는 유리함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승용차와 비교한다면 조금 이제 제동 성능이 좋은 사계절 타이어를 장착한 일반 SUV들과 뭐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기대했던 거는 30m대 중반인데 확실히
이 무게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무게를 볼까요?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벤츠 GLS 클래스 최상급 SUV답게 매우 안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휠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차가 낼 수 있는 최상의 승차감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향후에 이 벤츠 코리아가 뭐 컴포트 팩 뭐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최상의 승차감을 원하는 그 환경을 구축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휠과 타이어를 좀 줄여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기본 안전성을 비롯해서 오늘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이 하중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먼저 메르세데스 미앱을 순간 당황했죠? 참고로 이 벤츠는 음성 인식 기능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반응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서버를 통해서 이제 답을 주는 타입인데, 어쨌든 기능성 자체는 무난한 수준이고 앱도 의외로 쓸만한 편입니다.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들을 통해서 이 앱을 좀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도 벤츠 앱이 예전에는 정말 바닥인 줄 알았더니 그 밑에 지하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준수한 편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오늘 이 GLS 클래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너무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리프트오프 상황에서 대처를 못하는 차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ESP가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게 날아가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시장에서 이걸 중요하지 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죠. 도로에서는 각각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최상의 능력을 구현해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GLS 클래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운전하는 재미 자체는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동급의 X7과 비교를 한다면 운전 재미? 그 차원에서는 확실히 X7 쪽이 월등하거든요. 차량마다 특색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특징적인 부분과 내 취향이 매칭한다면 어떤 모델이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급 SUV, 큰 사이즈를 가졌죠? GLS 클래스를 만나봤습니다.